예,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 B2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4분 경과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한중남미 그린 뉴딜 정책 연구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님들은 보니까 다 들어와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발표 순서는 먼저 권기수 교수님하고 최욱진 연구원님께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탈동저화라는 주제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손혜원 외교연구원 연구원님께서 기후변화와 중남미라는 주제로 발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의대 김영철 교수님께서 중미의 그린 뉴딜 정책과 협력 방안,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 예정인데요. 저희 세션도 마찬가지로 1시간입니다. 세 분 발표가 있고 토론이 없어요. 그래서 발표 시간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8분 정도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분씩 하면 나중에 6분 남는데 그 말미에 뭐 혹시 발표 중에 못한 이야기 있으면 한 2분씩 또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기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예, 화면도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탈동조와 중남미 국가 간 비교와 한중남미 그린 뉴딜 협력에 대한 시사점 주제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주제문은 저하고 최욱진 한중남미 협회 연구 보조원으로 있는 최욱진 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4개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린 뉴딜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남미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린 뉴딜이나 그린 뉴딜 통한 녹색 성장이 가능한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중남미에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이제 디커플링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뭐 환경 쿠즈네츠 이론,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한 과정에서 일정 정도 수준까지 탄소 배출이 증가하다가 터닝 전환점을 지나서 특정 단계에 이르면은 탄소 배출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환경 쿠즈네츠, 그러니까 소득 쿠즈네츠 이론을 갖다 이제 환경에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환경 쿠즈네츠 이론을 갖다 적용해서 중남미에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린 뉴딜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남미에서 이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이제 양립 가능한가, 보존이 양립 가능한가, 그다음에 중남미가 과연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성장의 전환점에 도달했는가, 디커플링 전반적인 지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기에는 환경 오염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환경 오염이 감소한다는 역유자형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갖다가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단순히 역육자형만 그리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원 구성의 어떤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서 N자형을 갖다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탄소 배출이 감소하다가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환경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면서 다시 또 CO2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역육자뿐만 아니라 N자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동조화 지수를 저희가 한번 구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많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왕 2011년에 왕이 활용한 탈동조화 지수 방법을 활용해 봤습니다. 간단한 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1년간 경제 규모의 변화율 대비 에너지 소비, 여기서 CO2 배출, 에너지 소비 변화율 간의 어떤 비율을 갖다 가지고서 DI하면 디커플링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 디커플링 인덱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I가 1보다 작으면은 탈동조화, 1보다 크면은 뭐 커플링 아니면 리커플링에서 재동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국은 중남미 19개국 카리브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분석 기간은 84년에서 2018년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탈동조화 유형은 그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변화율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수 간에 그래서 최근 한 10년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18년을 두 기간으로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5년 평균으로 해서 디커플링 인덱스를 한번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기간 연속해서 탈동조화가 나타나는 그 디커플링 지수가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갖다 이제 스트롱한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국가들 또 최근에 그냥 들어서 2014년에서 2018년에만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그 마일드 탈동조화 국가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동조화도 그런 그 해석을 적용해가지고 스트롱한 재동조화 국가군, 마일드한 재동조화 국가군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왕의 분석에서는 특히 탈동조화 유형을 갖다 이제 세 개의 탈동조화, 세 개의 대동조화에서 6개의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들 보면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1 이상이면 경제가 GI는 GDP를 얘기하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탄소 배출이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절대적인 탈동조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그 CO2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 증가율이 더 빠른 거죠. CO2 배출보다 1보다 이런 형태를 상대적인 탈동조화. 그다음에 그 CO2 배출이나 경제 성장이 1 미만을 기록하면서 또 동조화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침체적인 탈동조화 이렇게 해서 크게 탈동조화를 세 개로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동조화도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중남미 CO2 배출은 여기 보시면은 2014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984년을 100으로 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CO2 배출과 경제 성장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14년 들어서 CO2 배출이 이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 전체적으로 탈동조화 지수를 구해 보면은 N자형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선진국들에서 주로 이제 탈동조화 터닝 포인트가 1인당 국민 소득이 18,000에서 한 21,000달러 사이에서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중남미는 사실은 이런 국가 간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죠. 그 우루과이나 칠레 정도가 이제 근접한 그런 상황인데 중남미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1 미만을 보일 때 탈동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DI 지수가 여기 80년대 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남미가 조기 탈서랍화 얘기를 하듯이 조기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그런 어떤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왕이 분석한 그런 그 모형을 적용해 보면은 중남미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상대적인 탈동조화에서 최근에는 침체적인 탈동조화 2014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CO2 배출이나 경제 성장이 이렇게 1 미만을 기록하는 불황형 탈동조화, 침체적인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군의 이제 시기별로 해서 2009년에서 2018년 탈동조화 유형을 갖다 한번 이렇게 4개로 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한 탈동조화를 보이는 국가군은 우루과이나 칠레, 멕시코 등 8개국, 그다음에 완만한 탈동조화를 보이는 국가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 4개국, 그다음에 에콰도르 과테말라는 강한 재동조화, 페루와 파라과이는 완만한 재동조화를 보이는 국가군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어떤 강한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절대적인 동조화 국가군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하면서 CO2 배출이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탈동조화 국가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별로 탈동조화 패턴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갖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탈동조화 특징을 갖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CO2 배출이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탈동조화는 유형은 N자형, 특히 조기 탈동조화나 이런 중남미형의 독특한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탈동조화용은 상대적인 탈동조화에서 경기 침체적인 불황형의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남미 독특한 그런 특징들은 경제 성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특히 CO2 배출원의 구성이 다른 전 세계 평균과 다른 독특한 그런 측면에서 중남미형의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의 주요 CO2 배출원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옆에가 전 세계 평균, 파란색이 전 세계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중남미를 나타내는데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그죠.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전력 부분에서 수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서의 CO2 배출이 상대적으로 중남미 다른 전 세계 평균에서 낮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농업이나 토지 사용 전환이나 산림 결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른 전 세계 지역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공정이나 중남미의 어떤 탈산업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 분야 이런 데서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은 그런 특징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중남미가 다른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탈동조하고 다른 형태의 중남미형의 독특한 그런 조기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전반적인 이것도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갖다가 전 세계 평균하고 전 세계하고 이제 중남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에너지나 농업이 온실가스, CO2 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2005년 이후에 보면은 토지 사용 전환이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남미의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중남미에서 어떻게 그런 그린 뉴딜 협력을 가져가야 될지 특히 중남미가 그린 뉴딜 협력을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침체 중남미 전체로 침체적 탈동조화인데 침체적 탈동조화가 절대적인 탈동조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또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전반적인 최근에 이제 중요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충격 중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들, 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 추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중남미는 최근 들어서 역사적으로 뭐 10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신흥 국가들에 비해서도 중남미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별로도 보면 회복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회복 여부를 보면은 빠라과이나 과테말라, 칠레, 브라질 등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데 비해서 볼리비아나 에콰도르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회복이 지체되는 그래서 중남미 국별로도 회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부 부채나 재정적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장적인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사상 최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중장기 성장을 한 상당히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남미 각국별로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런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증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증세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조세 부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세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기간에 환경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크게 급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그린 뉴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서 두 가지 과제가 있죠.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들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도 이제 그런 논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위기를 단순히 그냥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린 뉴딜 부분에 중남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면은 전체 경기 부양 규모에서 0.5% 정도 50개국의 평균 2.3%니까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남미와 다른 국가들 선진국과 다른 또 신흥 국가들과의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최근에 그린 디바이드 이런 논의들이 발생 가능성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앞으로 그 그린 뉴딜 정책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은 선진국과 중남미 지역 간에 또 중남미 국가 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격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 디바이드를 갖다 어떻게 해소 나갈 것인지,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세수 확보죠. 재원 확보. 재원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특히 중남미 이제 탈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GDP 대비 6%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보다는 사실은 조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탈루 방지나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전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도입해서 조세 개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파급과 큰 분야를 바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투자들. 그래서 최근에 세파이가 있는 것은 빅푸시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포용적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역동적 성장 분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전통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어떤 정책, 그다음에 PPP 환경을 위해서 민간 부분 투자 유치, 그다음에 국제사회 및 중남미 개발의 협력을 확대. 스스로 중남미 스스로 이걸 해결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한 현재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과제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 간의 또 선진국가 그린 디바이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대2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린 뉴딜이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낸싱이죠. 기승전 파이낸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 개혁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린 뉴딜이나 재생에너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파이낸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특히 이 부분에 비해서 보시면은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자이카가 중심이 돼서 유럽 개발은행과 글로벌 에너지 효율 기금과 그다음에 네덜란드 금융공사 이렇게 IDB 랩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멀티 기금을 마련해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남미의 전반적으로 금융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MDB라고 하는 중남미 다자개발은행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가 까베이도 가입하고 IDB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개발은행과의 어떤 공조를 맞춰서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간의 어떤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그린 뉴딜 분에서 협력을 하기 위한 그린 다이얼로그 이런 협의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남미국의 그린 뉴딜 전략 계획을 수립한 데 상당히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전략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중남미 개별 국가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토론 시간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발표 중에 이 얘기는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면 그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다음 발표해 주시는 분들도 시간 한 17분, 18분 이내로 좀 축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 중남미가 탈동조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네. 비록 불황형 탈동조화라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손혜연 교수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연입니다. 앞서서 권기수 교수님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진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에 불어닥친 이 폭풍, 열대 폭풍 그레이스와 그 지진,
으로 인해서 IT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렇듯이 중남미의 그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그리고 또 경제 침체와 싸우면서 동시에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남미 지역은 기후변화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협이나 운송 분야 부분에서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보셨던 그 IT의 경우처럼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방대한 열대우림, 또 뭐 산호초 빙하, 어,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풍부한 그런 생물 다양성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자연 기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체제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체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 정치 구도에서의 중남미 국가들의 위상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외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남미와의 기후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있어서도 현재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양자 간 그 기후 변화를 둘러싼 협력이 그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후 외교라고 하면 그 기후 변화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의 갈등 그리고 협력과 관련된 모든 외교 활동을 기후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후 변화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쟁점으로 부상을 하면서 국제적 환경 외교가 이렇게 국가들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글로벌 수준의 전략이고 또 조정된 대응, 강력한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 외교가 등장을 했고 기후 변화가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는 한국과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전 지구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국가나 지역마다 기후 위기의 다양한 측면을 우선시하고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유무역 질서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국제정치 제반 영역에서 핵심적인 그런 도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요, 1992년에 리오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면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되면서 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 이 시기까지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는 인식하고 있지만 구속력 있는 범지구적인 대응 체제는 갖추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파리에서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보편적인 그런 기후 변화 체제로 변화가 됐고 이 시기부터는 이제 선진국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도국들도 참여해야 되는
자국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 감출 목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내로 제한을 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에 도달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5년을 주기로 해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국제 정치적 쟁점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 문제는 한 국가의 힘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사국 회의에서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어떤 그 대응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국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국 회의에서의 연합 형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면서도 기후변화 국제정치 체제의 다층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강대국 간의 경쟁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선진국과 개도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감축 행동, 감축 목표를 중시하고 있고 이 개도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물으면서 이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을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의 주요 책임이 선진국들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더 많은 배출 감축의 의무를 지고 또 이 개도국들이 배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도국들이 감축 의무를 선진국과 함께 같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감축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요. 파리 협정에서는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불 달러에 달하는 기후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기후 쟁점은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기술 도약을 통해서 중남미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 또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그 외교적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기후변화 영향은 앞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전 세계 기후 배출의 이건 2014년 그 자료이기 때문에 8.3%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 9%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 미만이지만 최근에는 산업,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농지 전환 과 관련해서 산업이나 농업 부분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운송 부분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요 배출원은 에너지 부분 그리고 운송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 되겠고요. 기후변화 영향의 최대 취약 지역이죠. 그래서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가 발전에 추가적인 그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남미 지역은 또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운송 시스템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와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디지털화, 또 에너지 효율성, 또 그리드 인프라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가스 배출 비중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적응 우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 그다음에 농업, 뭐 그 인프라, 뭐 보건, 에코시스템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가장 우려되는 위험 유형은 뭐 홍수, 가뭄, 그다음에 뭐 그 열대성 태풍, 뭐 그리고 그 산림 파괴, 화재,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중남미 지역에서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산림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 얼마 전에 미국이 기후 정상 회의를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소집을 해가지고 이 기후 정상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기후 변화 대응인 만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전 세계 40개국의 정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그리고 자메이카와 앤티카 바부다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전에 치러진 그 회의인 만큼 각 국가들이 기후변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얼마나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시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남미 국가들도 잠시만요. 중남미 국가들도 감축 목표를 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남미에서는 칠레, 그리고 코스타리카, 그리고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이 가장 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반면에 멕시코, 브라질 좀 뒤처져 있는 그런 국가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는 이 그러니까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28% 감축을 약속을 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는 또 기후변화법 또 발표를 해서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고 특히나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보호 리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고요. 그래서 기후 야망 동맹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후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배출량을 51% 감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중남미에서는 가장 야심찬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콜롬비아의 또 외교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콜롬비아가 바이든이 하는 행사인 만큼 상당히 이 파격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뭐 청정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조림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굉장히 야심차고 강력한 배출 목표를 제시는 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국가 계획은 지금 뭐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콜롬비아도 기후 전환을 위해서는 부유한 그런 국가들이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새롭고 혁신적인 기후행동 부채 수합 메커니즘의 개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정기화 노력 그리고 이런 상당히 아주 야망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화석 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 계획이 필요하고 또 임업 부분에서의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을 하려면 조림 산업뿐만이 아니라 산림 벌채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국가고요. 지금 대중교통의 정기화 전환을 통해서 순배출 제로에 도달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대중교통의 정기화, 농업과 가축, 관행 개선, 또 에너지 효율성과 폐기물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파리 협정의 2도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이 탈탄소화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 2020년에서 2050년에는 410억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2020년에 제출한 감축 목표치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 많은 그런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그런 목표치이고요. 저 죄송한데 1분 이내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10% 정도에 불과하고 또 경제 핵심 동력으로 바카 모에르타의 세일 유전 개발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전환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 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무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기후연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내에서 어떤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2030년까지 최대 43%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이거는 좀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10년 이전보다는 10년 좀 시기를 단축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이 중요한 그런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회의에 있어서 핵심 국가인데 이런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는 국제 기후 공약에서 또 후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상황에서 암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석 에너지 산업을 또 개발하겠다라는 국가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민간 투자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고요. 나름 이게 원유 생산은 국내 수요로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력 발전을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빈곤과 환경 문제를 빈곤과 환경 문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셈브란도 비다라고 하는 조림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네, 상당히 의문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메이카와 안티가 바부다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기후 변화에 취약한 그런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은 작은 성 국가 연합을 구축해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국가들 간의 그 연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큰 국가들의 기후 약속 강화와 작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기후 외교의 쟁점으로 보면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서 기후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데 있어서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감축 목표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시킬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기후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능력, 기술이 부족하고 재정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중남미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중남미 국가들이 그래서 기후 부채 스왑, 그리고 기후 기금을 통한 이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기후 개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해서 국제사회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기후 관련 그런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기후 외교가 한국 그린 뉴딜에 주는 시사점은 이제 중남미 지역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녹색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산업 차원의 기술 협력과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중남미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칠레, 코스타리카, 이 최근에는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을 중점 국가로 중남미에서의 그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보이시죠? 다들. 예, 안녕하세요.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김영철입니다. 항상 이 발표 뒤에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 교수님들이 워낙에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까 우리 앞 세션에서도 그랬고, 우리 세션에서도 그린 뉴딜, 그린과 관련해서는 아마 중남미에서 혹은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겨도 지난번에 발표된 평가를 보니까 세계 4위 정도의 그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코스타리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의 이 그린 뉴딜 혹은 이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과 어떤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첫 번째는 코스타리카의 그에너지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그린 뉴딜이 국가의 귀환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 뉴딜이라고 이야기할 때 루즈벨트가 가져왔던 시점과 지금의 시점, 지금의 세계적 정치 경제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국가의 개입을, 국가의 귀환을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고요. 그게 아마 뒤에 좀 이 그린 뉴딜의 조건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코스타리카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린 뉴딜 협력. 그러니까 이미 코스타리카가 다른 국가와 진행하고 있는 이 탄소화 정책에 대한 플랜에 따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그린 뉴딜 협력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일까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뭐 권기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손혜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 뉴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이다. 그러니까 이 자본을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가장 큰 이 사업의 그린 뉴딜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린 뉴딜의 협력이 특히 중미 지역, 코스타리카 포함되어 있는 중미 지역에서 한국의 협력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앞 세션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미 개발은행의 회원국이고 이것도 행국을 통해서 출처를 통해서 그 출처 자금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측면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어떤 부분들이 사업이 지금 코스타리카에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이 한국이 협력을 추진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뭐 발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절반 정도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요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코스타리카가 그린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 공급의 100%를 이미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중에 1년 중에 300일을 이 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력 발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마 이게 기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취약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타리카는 이 그린 에너지를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고민하고 있는 건 탈탄소화를 진행하는데 코스타리카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이제 코스타리카의 지금의 2020년, 2021년의 문제점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스타리카가 지난해 올해 이 외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DP의 한 70% 정도까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속력을 가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뒷부분에서 우리 협력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이 됐네요. 이게 지금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걸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아까 우리 권기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브라질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의 빅푸시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빅푸시의 그 최종적인 형태를 New Development Style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좌파적 시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린 뉴딜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패턴들이 아니라 젠더의 평등이라든지 혹은 인종적 평등이라든지 자연권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은 역시 라틴 아메리카가 조금 더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혹은 좀 더 진보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경제와 생태 사회 대협약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보편적 시민소득이라든지 혹은 진보적 세제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외채 상환, 국가 공공 의료 시스템 그리고 급진적인 생태 사회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대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 서한파가 주장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 그런 이들이 이렇게 우리에 가까이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미국의 알렉산드리아 의원이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미국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뉴딜이 이 새로운 국가의 기한의 모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을 보면은 여기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되는 것들은 과학적, 물리적 교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적 교류, 그 교류 측면에서는 투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하수근료 제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라든지 혹은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적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정치적 지도자가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뭐 이런 측면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되는 게 기술적인 고려인데 이건 역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검기수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탈동조화에 있어서 그 탈동조화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지점이 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브라질에서 추진한 브라질의 빅푸시, 뭐 이 빅푸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페트로브라스나 혹은 멕시코의 그 페멕스의 그 하수근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새로운 발전의 스타일로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중에 이제 그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천연자원이라고 인적 자원 혹은 기술과 생산 기술 그리고 세 가지 효율성을 주장하는데 뭐 스페티리안이나 혹은 수요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 뭐 도덕적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있는가,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아젠다 2030 아젠다라든지 혹은 파리 협정 그리고 신도시 아젠다라든지 그리고 AAA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 같고 그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브라질의 경우는 역시 국가적 열망, 뭐 전략적인 혹은 분야별 플랜이나 혹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걸 이제 코스타리카의 그 그린이들 조건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사실 이 구분은 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그냥 이렇게 붙여본 건데 뭐 과학적이고 물리적 조건에서는 코스타리카가 기본적으로 뛰어난 이 기후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잘 보존해 온 거죠. 예를 들어 산림 보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촌에 가면은 그 직불금을 주죠. 그 직불금처럼 산림 보호에 따른 직불금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온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고려에 있어서는 역시 국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하수구연료 제로에 따른 일자리 손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DB랑 ILO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이 그린 뉴딜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중남미에서 한 40만 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과연 충분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고려 부분에서는 지금 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 원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타리카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나 자연환경 보호에 굉장히 뛰어난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기술적인 고려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코스타리카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린 산업으로 그린 사회로 진화하는 전체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에 그 정책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뒷부분에 뭐 잠깐 지금 우리나라랑 협력이 가능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코스타리카가 하고 한국과 2016년에 보니까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중미 FTA를 통해서 한국이 중소기업과 혁신, 지식 기반 경제에 초점을 맞춘 그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이거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미경제통합은행을 통해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플랜을 기획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코스타리카의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광역 수도 전기 열차 사업 같은 데 있어서 참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양국 간의 교류 정대도 근본적으로 이 협력을 정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파트를 나눠 보면은 그린 뉴딜 파트랑 그리고 기술 협력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린 뉴딜 파트에서는 주로 사실 그린 뉴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탄소 배출 혹은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활용한 기술 인프라의 구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명확한 뉴딜 정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 교통, 공항, 병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형태로 갖추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현 단계의 정책은 전기철도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호세를 중심으로 한 전기철도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앞에 뭐 제가 내용에는 포함시켰습니다만 독일이 수소 전기차를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코스타리카를 하나의 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전기차 사업을 확대시킨 하나의 교두보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디지털 정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또 하나의 협력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파트 부분은 이 코스타리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술 인력적인 측면들을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상 고려해야 될 건 어쨌든 경제 규모의 한계, 이 인구 규모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자체뿐만 아니라 이 중미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코스타리카의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협력을 추진하는 단계, 아마 내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광역 수도, 광역 수도 전체 전기 열차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코스타리카가 대선이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대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향방이 굉장히 크죠. 코스타리카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니카라과인들의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우파적 성향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그런 정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위에 랭크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위험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앞에 정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린이들이 앞에서 처음 던졌던 질문처럼 국가의 기한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린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런 접근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미 35분으로 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다음 세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네. 방에서 세션이 있긴 한데 요 방에 우리가 앞방에서 이어서 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마무리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짧게 1분 아니더라도 좋은데 우리가 토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하는 것보다 권 교수님부터 뭐 발표 중에 요 말은 뭐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본인 발표 내용에 그 한 줄 정도 한두 줄로 요약하면 뭐다 뭐 이런 것들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상관은 없고요. 일단 권 교수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방학에 쉬다가 오래간만에 수업을 하려니까 이게 지금 기기 사용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기기 사용이 좀 버벅거리는 것 같고. 글쎄 사실은 뭐 저도 여러 가지 과연 중남미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할 만한 그런 어떤 여력들 한계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기억은 에콰도르를 갔을 때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에콰도르 관련 사업을 할 때 에콰도르에서 상당히 좀 전기차 관련 사업들 에콰도르 키토의 전기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나 전기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이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상용화 되거나 그렇게 많이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콰도르 같은 국가에서 사실은 그런 전기차나 전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그 국가의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의 지금의 상황에 적절한가 그런 의구심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런 퀘스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은 전반적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갖다 어떻게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이 앞서서 저희 살펴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전 세계 CO2 배출이나 이런 기여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선진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책임져야 될 그 소재들은 아직 크지 않은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움직임 또 선진국의 압력일 수도 있죠. 그런 압력에 맞춰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아까 손혜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미국 주도의 어떤 기후 정상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니즈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당장 해소해야 된 경제 발전이나 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 보조를 같이 맞춰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중장기로 보면은 어떻든 그 길이 맞긴 한데 과연 선성장 아니면은 후보전 아니면은 동시에 느리지만은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중남미를 보면서 과연 어떤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전히 좀 퀘스천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콰도르 가서 제가 이제 아직도 그때 그 정부 당국자한테 약간 그런 말을 했던 게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 경제 발전 수준에서 지금 전기차나 전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물론 전 지구적인 그런 어떤 기후변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경제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다 사실은 그런 의무나 책무를 갖다가 맞춰가는 건 중요하긴 한데 과연 그게 지금의 중남미 국가들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당면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과 어떻게 충돌, 상충되지 않는지 해서 그런 우선순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남미를 보면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요? 네, 교수님 이어서 뭐 혹시 뭐 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결국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당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범이나 기준이 변하면서 투자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친환경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기후변화 체제로 다시 복귀하면서 이 투자라든지 뭐 이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중남미 국가들도 그 흐름에 동조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결국 미국의 기후 외교라고 하는 게 중남미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남미 국가들도 최근에 이러한 변화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남미 국가들은 요구하는 게 더 많이 돈을 지원해 달라는,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도 중남미 국가들은 아마 그 기후 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게 지금 개발 협력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이런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이야기 짧게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외대 중남연구소 직원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영철 교수님 마무리 발언까지만 녹화하고 그 다음은 그냥 녹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 뭐 담소라도 좀 하시죠. 녹화 그냥 하지 말고. 예, 네. 그러시죠, 뭐. 예. 네. 저는 뭐 어쨌든 코스타리카만 이번에 올해는 어쨌든 코스타리카만 본 것 같고요. 지난해에 그 다른 기회가 있어서 중미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와 이렇게 매칭시켜서 보면은 여전히 그 중남미 국가들이 요구하는 건 아까 뭐 권기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기술력이나 혹은 산업 경제 구조로 보면은 기후 변화가 개개인의 소득 정대에 크게 역할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그 소득 정대나 혹은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역할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제조업이 청정 뭐 에너지 혹은 기술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중남미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기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중미에 한번 제가 그 KDI 사업 때문에 갔을 때 마찬가지더라고요. 엘살바도르에도 거기에 봉제 산업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수준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건 혁신센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신센터가 과연 거기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할 때 좀 더 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제 그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준의 차이, 뭐 혹은 자본의 부족 이런 것들을 중남미 국가에서는 오히려 진출하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딜레마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다시 원점으로 저는 계속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혹은 지원을 해줄 건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이 플랜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준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우리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